VIP K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화 자체를 좀 깊게 오롯이 다루는 미디어 매체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상 받을 때만 그냥 잠깐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목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문화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보려고 해요. 문화로만 세상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문화로 읽는 세상이라는 책을 내신 김원식 평론가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화로 읽는 세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세상을 네. 보는 렌즈가 여러 개 있겠죠. 정치로도 보고 경제로도 보고. 그런데 문화라는 렌즈로 세상을 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흔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가 항상 꼴찌예요. 맞아요. 정경사문. 저희도 그렇게 네. 얘기해요. 무슨 뭐 특집을 하게 되면 항상 정치, 경제, 사회에서 꼴찌가 이제 문화인데 저는 맞아요. 문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문화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문화가 오히려 다른 영역들을 좀 이끌어가는 사회가 오히려 네. 좀 더 선진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2030 세대를 이제 정치인들이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30 세대가 어떤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음. 이 공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음. 문화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문화가 사회나 경제나 정치를 이끌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많이 담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전 검색해 보시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뭐 라틴어 쿨투라에서 나와서 재배하다, 경작하다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천하는 현상, 음. 이거를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마다 좀 다르죠, 문화가. 왜냐하면 세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국가마다, 민족마다, 혹은 전통이나 현대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문화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슈 앤 피플처럼 이런 걸 중간에서 조율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시사 프로에서 사라진 새로운 문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문화 위상이 높아지고 관련 뉴스들도 쏟아지는데 왜 시사 프로에서는 문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예전보다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일단 제가 봤을 땐 SNS를 포함해가지고 모바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방송들도 아. 굉장히 이슈를 따라가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핫한 음흠. 이슈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저 섭섭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전혀 문화 현상에 관심이 없다가 예를 들면 뭐 기생충이 상을 받게 되면 그때 잠시 방송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히트를 치니까 다시 또 그때만 관심을 보이고 또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르니까 당연히 또 그때만 부르고 평소엔 관심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방송 사고도 나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 싫어하는 그런 보도를 갑자기 한다든지 음.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음. 평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잘 알 텐데 그래서 이 팬들이나 청취자나 방송 주체 입장에서도 평소에 쭉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서로 더 좋을 텐데 이런 점이 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뿅 하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맥락과 과정이 있는데 우리 매체들은 그 맥락과 과정보다는 정말 결과만을 보도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돼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구나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슈만 그때만 다루기 때문에 음. 정해진 분량 안에 예를 들면 뭐 최대 길어봤자 10분? 그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적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악의를 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해 주셨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석까지도 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생충 영화뿐만 아니라 뭐 제2의 기생충 포스트 봉준호를 위한 법은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써 주셨는데 오늘은 좀 네. 디지털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읽어보는 방향으로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덕에 지금 세상이 24시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정말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더 많이 만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실예가 브이로그가 코로나19 이후 많아졌다고요. 네, 일단 뭐 이 시간도 저희가 뭐 화상 회의 맞아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디지털이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한편으로 새로운 문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세대 문화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브이로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아마 앞선 세대는 블로그까지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브이로그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V라는 게 영상물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는 블로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자로 블로그에다 글을 적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얼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날마다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브이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근데 내용이 없어도 자기 네. 일상을 그냥 영상으로 담아내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 영상을 올릴 정도면 뭔가 대단한, 독보적인, 뭔가 정보와 지식이 많은 그런 컨텐츠를 올려야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일상 자체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생활들을 오히려 공개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오히려 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옆에 마치 같은 공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덜 또 타는 그런 또 시대의 다른 면모들이 이런 브이로그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얘가 지금 비대면으로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외롭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니까 남의 브이로그를 틀어놓고 자기도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하는 그런 코로나19 시대의 그런 SNS와 결합이 또 다른 이제 문화 양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SNS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브이로그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일상을 나누는 거고 나의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왜 알고 싶지? 이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디지털 시대는 남의 인생을 자이든 타이든 속속 알게 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영상, 현상들을 알고 싶은 분도 있고, 뭐, 덜 알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올리는 건 분명히 개인의 침해, 사생활 정보 침해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인간적인 면, 그리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욕망이네요. 중요한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통, 소탈함, 투명함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런 브이로그 현상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심지어는 공부하는데 오늘 뭐 50쪽부터 120쪽까지 나갔다 이거 공개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야 SNS가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남의 일상을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단편적으로 이게 네. 결국 소통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소통의 문화가 된 거군요. 사실은 어떤 컨텐츠가 독보적이고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려면은 뭔가 네. 인위적인 게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만 해도 많은 영상들을 올리지만은 사실 편집된 거고 어떤 특정 한 면을 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이로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날 것 그대로
거의 편집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반응들을 얻는 거고,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저는 힐링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강력한 감정적인 그런 호소가 있어야만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불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멍을 때리고 약간의 힐링을 하는 거지만은 다른 생활의 삶을 보면서 또 힐링하는 면모들이 이 브이로그 현상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부분의 문화 현상이라는 게 명과 암이 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뭐 유명한 분들이 SNS에 자신들의 일상을 사진이나 글로 남겨요. 그것까진 개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기존 매체들이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발랄하게 쓴 내용을 궁서체로 아주 진지하게 기사로 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제3의 확대 논쟁이 되는 것들도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이로그의 특징이 날 것 그대로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기존 매체에서는 그것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 이 스타였던 설리 씨가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음. 자기 자신은 그냥 SNS에 뭐 자기 일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매체가 일부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특히나 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SNS를 본 사람들은 설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매체에 나온 이미지와 기사만 보면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확산이 되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SNS 현상을 과연 누가 이렇게 왜곡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인식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현상인데 기성 매체들은 기존의 문법으로 이걸 해석하고 보도해 버리니까 맥락과 네. 내용이 잘리고 전혀 본질이 아닌 네. 왜곡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굉장히 공유감과 연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데, 음. 저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이유가 있을 있을 거야. 거야. 뭐 다른 맥락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뭐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걸 거야라는 그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음. 음모론으로 자꾸 빠지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게 피해가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제 미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음. 때문에 지금 SNS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인과 유명인, 방송인과 뭐 일반 시민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해 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송지아 씨죠. 송지아 네, 씨의 그 가품 논란 그것 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일단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일반인이 셀럽이라고 하는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음. 거고, 그 쉬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많아졌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유튜브가 굉장히 뭐 수익이 많아질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일반인도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가품을 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유튜브 방송이 럭셔리 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명품들을 주로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 지금 세대들은 굉장히 공정한 거, 음. 진정성, 속이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품을 입고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구설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거든요. 그니까 그게 그냥 일반 방송이 아니고 명품을 컨셉으로 한 방송이었던 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리들이 더 비난을 했군요. 오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음음. 그래서 그 SNS 플랫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활동을 하면서 좋은 반응을,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보여주면은 인기도 얻고 뭐 그다음에 수익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맞아요. 일반인조차도 진정성을 속이면 음. 결과적으로 굉장히 순환을 당할 수 있고 책임을 굉장히 엄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SNS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 사례만 너무 많이 매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네. 주변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많은 그 대중 심리가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공정하고 자체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과연 정말 좋은 문화 현상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이게 또 역설인데요. SNS 같은 경우 규제 없이 누구나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경계 구분은 사실 필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이제 신상털기가 횡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았죠, 그런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품을 가지고 SNS 활동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을 묻는다. 예를 들면 출연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 얻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든지 음음.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제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의 예전에 불필요한 그 신상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은 범죄 행위거든요. 가족에 대한 비난까지도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사실은 연좌제 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그 알 권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알 권리는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특히 이 공적 행동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서만 알 권리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생활에 특히 가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SNS의 의견 개진, 표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롭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특히 아무리 음.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으시면은 오히려 제기한 분들이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지금 독특한 구조라고 하셨는데 문제 제기하고 과도하게 비난한 분들의 신상도 얼마든지 털릴 수 네.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마련돼 있고 환경과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NS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누구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사가 아니고 타 의에 의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음. 심지어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심지어는 그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음. 그 사람이 오히려 신상이 털리게 되는 이게 물리고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음.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서로 누구라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자체적인 기준들이 이 SNS 문화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SNS라는 게 뭐 법적 규제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SNS 상황에서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말 문화적 함량과 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용자들의 행태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들의 태도가 제일 음. 중요한 듯 싶습니다. 플랫폼 왜냐하면 운영자들. 예, 사실 뭐 많은 시민분들, 국민분들은 건전한 상식과 또 이 사회가 더 바람직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도 달고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도하게 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넘을 때는 플랫폼 운영자가 굉장히 걸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치를 해요. 왜냐하면 음. 플랫폼 운영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게시물 올리고 반응을 보여주면은 수익도 많이 창출되고 광고 단가도 올라가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그걸 방지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픽을 해가지고 그걸 논란이 되도록 막 올려놓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특정 아주 그 사소한 커뮤니티 내에서 몇몇 사람만 본 사안을 갑자기 그걸 퍼와가지고 아니면 링크를 시켜가지고 심지어 언론사들은 그거를 기사로 맞아요. 제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 올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부분들이 왜 확대 재생산되는가? 또 다른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건전한 그런 문화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면서 음. 건전한 문화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정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SNS 문화가 너무 커지고 힘이 세졌다는 걸 좀 인정하고 플랫폼 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 법적 기준들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플랫폼이 잘못했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뉴스 방치했을 때 몇백억 원을 이렇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음. 언론사들도 있고 또 그런 콘텐츠를 양산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문화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거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것에 대한 촉진하는 필벌 원칙이 문화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이 SNS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문화적 인식을 그걸 공유하고 음. 거기에 따라서 인식이 확립이 되면은 그에 따른 그거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뒤에 과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플랫폼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렇게 수순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로 좀 심도 있게 세상을 살펴봤습니다. 문화로 읽는 세상을 출간하신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어요. 평론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분들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